2025년 11월 서해 최북단 상공 3만 피트 복부에서 타는 듯한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흰 와이셔츠는 이미 붉은 피로 흥건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오른쪽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가 시야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조종관을 잡은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늙은 조종사의 손, 평생 비굴하게 오직 살아남기 위해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온 그 손이 오늘 처음으로 제 의지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기장동무, 미쳤어? 당장 기수 돌려? 뒤에서 박지도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한 발의 총성이 조종실을 울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멈추면 안 됐습니다. 뒤에 탄 183명, 아직 피지도 못한 꽃봉오리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살려야 했습니다. 깨진 조종실 유리창 너머로 거센 바닷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굉음이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조금만, 10분만 더 버티자. 영시가, 제발 10분만. 저는 제 심장을 향해 빌었습니다. 이것은 납치가 아닙니다. 이것은 구조입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아온 한 늙은이가 세상에 남기는 피 묻은 유서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 총성이 울리기 10시간 전 중국 광저우의 잿빛 하늘 아래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민의 사례를 바탕으로 각색한 내용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83명을 살린 기장의 기지, 그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고백해야겠습니다. 저는 그저 겁 많고 돈을 밝히는 북한 고려항공의 늙은 조종사일 뿐이었습니다. 평생을 하늘에서 보냈지만 정작 제 영혼은 땅바닥의 흙먼지보다 더 낮게 기어다니고 있었지요. 사람들은 제복 입은 저를 보며 조국의 하늘을 지키는 매라고 추켜 세웠지만 그 제복 안주머니에는 언제나 밀수품과 달러가 들어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29일 아침이었습니다. 중국 광저우 바이윈 공항 외곽에 있는 낡은 경납고, 하늘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잔뜩 찌푸려 있었고 안개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습니다. 7,000톤급 수송기 옆에서 저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화물 목록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비행 안전 점검을 하는 척했지만 사실 제 신경은 온통 화물칸 구석, 방수포로 덮여있는 사과 상자들에 쏠려 있었습니다. 기장동무, 이거 무게가 좀 나가는데 괜찮겠습니까? 평양 관제소에 보고한 화물량보다 500kg은 더 나갑니다. 부기장인 최동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아직 30 초반, 때 묻지 않은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한번 쓱 둘러본 뒤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가 낮은 목소리로 나무랐습니다. 어허, 최 부기장. 목소리가 너무 크네. 이건 당 자금을 마련하는 일이야. 위에서 특별히 지시한 거라고. 잔말 말고 싫어. 자네, 이번에 진급해야 하지 않나? 내 말만 잘 들으면 내가 정치부에 잘 말해주겠네. 거짓말이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죠. 그 상자 안에 든 것은 당 자금이 아니라 제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상자 맨 위에는 중국산 사과가 몇 개 굴러다니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광저우 뒷골목에서 사들인 가짜 롤렉스 시계 20개, 고급 양주 10병, 그리고 남조선 초콜릿 수백 개가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양 장마당 큰손인 박 여사에게 넘기면 미화로 5,000불은 거뜬히 챙길 수 있는 물건들이었지요. 5,000불. 북한 돈으로 환산하면 평범한 노동자가 100년을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거금이었습니다. 저는 왜 그렇게 돈에 집착했을까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동기들, 소위 혁명 영웅이라 불리던 친구들은 대부분 죽거나 숙청당했습니다. 너무 울고 나서 부러지거나 너무 충성하다가 이용당하고 버려졌지요.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평양시 중구역의 낡은 아파트에서 기침을 달고 사는 아내의 약값을 대야 했고
서른이 다 되도록 시집 못 간 딸아이의 결혼 지참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딸아이는 늘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비행사라면서 왜 우린 쌀밥에 고깃국 한 번 마음껏 못 먹어요? 그 원망 섞인 눈빛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은 죄책감으로 짓눌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비겁해도 좋다. 회색 분자 소리를 들어도 좋다. 내 처자식 굶기지 않고 따뜻한 밥 먹일 수만 있다면 나는 악마와도 거래하겠다. 그게 북한에서 58년을 살아남은 저 고영식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제 비행복 안주머니에는 항상 묵직한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은색 회중시계였습니다. 경납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담배 한 대를 피워 물며 시계를 꺼내 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자 멈춰버린 시침과 분침이 보였습니다. 10시 10분. 30년 전 공군 사관학교 졸업식 날 동기였던 친구 녀석이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영식아, 이 시계처럼 우리 우정도 영원하자. 우리는 하늘을 지키는 매가 되는 거야. 알겠지? 그 녀석의 이름은 이진성이었습니다. 저보다 비행 실력도 좋았고 무엇보다 정의감이 넘치는 친구였지요. 하지만 그 정의감이 화근이었습니다. 10년 전 비행 훈련 중 발생한 사고의 원인이 상부의 정비 불량 때문이라고 보고했다가 반당분자로 몰렸습니다.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던 날 녀석은 트럭 위에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살려달라는 눈빛, 아니 적어도 진실을 말해달라는 애원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고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증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지도원의 서슬퍼런 눈초리가 무서웠습니다. 제가 입을 여는 순간 저 또한 저 트럭에 실려갈 것이 뻔했습니다. 저는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친구가 끌려가던 그 시각 10시 10분. 그날 이후 이 시계는 멈췄고 제 양심도 함께 멈췄습니다. 저는 친구를 판 대가로 살아남았고 승진했고 이렇게 밀수품이나 나르는 늙은 조종사가 되었습니다. 이번 비행이 끝나면 이 시계도 팔아버릴 생각이었습니다. 골동품 상인이 꽤 값을 쳐주겠다고 했거든요. 이제 그만 잊자. 산 사람은 살아야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시계 뚜껑을 닫았습니다. 고기장 동무, 준비 다 됐소? 등 뒤에서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담배를 바닥에 비벼 껐습니다. 보위부에서 파견 나온 박지도원이었습니다. 30 중반의 젊은 나이였지만 눈빛만은 독사처럼 매서운 자였습니다. 말끔한 인민복 차림에 허리춤에는 권총을 차고 있었지요. 조종실에 무장한 감시원이 동승한다는 것, 이것이 북한 민항기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조종사도 믿지 못해 감시자를 붙이는 체제니까요. 아, 예. 박지도원 동무 오셨습니까? 연료 주입 완료했고 기체 점검도 끝났습니다. 아주 완벽합니다. 저는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90도로 숙였습니다. 제 자신이 한심했지만 습관이 된 비굴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지도원은 저를 무시한 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화물칸 쪽을 힐끔거렸습니다. 방수포 아래로 사과상자 모서리가 살짝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저 상자들은 뭡니까? 화물 목록에는 없던데. 그가 천천히 상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군화 발소리가 제 심장 박동 소리와 겹쳐 쿵쿵 울렸습니다. 만약 그가 저 상자를 열어본다면, 그 안에서 롤렉스 시계와 초콜릿이 쏟아져 나온다면 저는 그 자리에서 총살이거나 아우지 탄광행이었습니다. 아, 저거 말입니까? 대사관 동무들이 부탁한 서적들입니다. 평양인민대학습당에 기증할 최신 과학기술 서적이라고 하더군요. 워낙 귀한 자료라 비에 젖지 않게 방수포로 꽁꽁 싸매 두었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박지도원이 멈춰섰습니다. 그는 저와 상자를 번갈아 쳐다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적이라. 고기장 동무가 언제부터 그렇게 학구적이었나? 무겁겠구만.
알겠소. 열어보진 않겠소. 다만 그가 제 앞으로 다가와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유학생 전원 소환 명령. 당 자금이니 서적이니 딴 생각하지 마시오. 한 명이라도 도망치거나 딴짓하면 기장동무목이 날아갈 줄 아시오. 내 권총에는 안전장치가 없다는 거 잘 알죠? 그의 손이 권총 손잡이를 툭 쳤습니다. 서늘한 금소금이 들렸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저는 큰 소리 쳤지만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빨리 평양 가서 물건 팔고 이번 겨울엔 따뜻한 무연탄이나 실컷 떼야지. 아내한테 오리털 점퍼도 하나 사주고 그게 저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싣고 가야 할 것이 단순한 짐이 아니라 183개의 인생, 그리고 제 과거의 빚이라는 것을요. 오전 9시,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질 무렵 멀리서 버스 5대가 활주로로 들어왔습니다. 짐승을 싣는 트럭처럼 빽빽하게 사람을 채운 낡은 버스였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렸습니다. 아이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광저우, 베이징, 상하이에서 공부하던 북한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다들 20대 초반, 제 막내딸만 한 나이였지요. 그런데 그들의 표정은 도살장에 끌려온 소 같았습니다. 어떤 아이는 넋이 나간 듯 허공을 응시했고, 어떤 아이는 억지로 눈물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은 남조선이나 중국의 유행을 따른 세련된 옷들이었지만 그 옷 속에 감춰진 몸은 공포로 떨고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 딴청 피우지 말고 동작 봐라. 보이부 요원들이 아이들을 짐짝처럼 밀쳤습니다. 여권을 빼앗고 가방을 뒤졌습니다. 바닥에는 아이들이 뺏긴 물건들이 나뒹굴었습니다. 영어 소설책, mp3 플레이어, 화장품, 가족 사진. 그 하나하나가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추억이고 자유의 증거였을 텐데 요원들에게는 그저 자본주의의 쓰레기일 뿐이었습니다. 한 여학생이 울면서 요원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습니다. 선생님, 제발요. 이건 제 졸업 논문이에요. 이 안에 3년 동안 공부한 게 다 들어있다고요. 이것만은 가져가게 해주세요. 시끄러워. 반동 물건인지 아닌지 검사해야 해. 어디서 말대꾸야. 요원은 여학생의 노트북을 빼앗아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 쳤습니다. 와장창하고 플라스틱 깨지는 소리가 활주로의 정막을 깼습니다. 여학생은 주저앉아 부서진 노트북 조각을 주우며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 울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처량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종석 높은 곳 창문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주춤, 불쌍하구만. 그래도 어쩌겠어. 다 팔자지. 하고 혀나 차고 담배나 한 대 더 피웠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가슴 한 구석이 묘하게 욱신거렸습니다. 부서진 노트북 조각을 소중하게 쥐고 있는 저 여학생의 굽은 등이 어릴 적 가난 때문에 피아노를 포기해야 했을 때 소리 없이 울던 제 딸아이의 모습과 겹쳐 보였기 때문일까요? 기장님, 애들 표정이 꼭 죽으러 가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계기판을 점검하던 최 부기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도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주위를 살피며 그를 나몰았습니다. 조용히 해. 박지도원 들으면 큰일 나. 우린 그냥 운전수야. 승객이 울든 웃든 평양까지만 데려다주면 끝이라고. 자네도 살고 싶으면 입 다물고 기계나 봐. 그렇게 쏘아붙이고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제 시선은 자꾸만 창밖의 아이들을 향했습니다. 한 남학생이 울고 있는 여학생을 부축해 일으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서로의 손을 꼭 잡은 그 손등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은 알고 있을까요? 이 비행기가 뜨는 순간 그들이 꿈꾸던 자유와 미래는 영영 사라진다는 것을. 탑승이 시작되었습니다. 183명의 아이들이 좁은 기내로 꾸역꾸역 밀려 들어왔습니다.
이 수송기는 원래 화물을 나르기 위해 개조된 것이라 좌석이 변변치 않았습니다. 등받이도 없는 딱딱한 벤치형 의자에 다닥다닥 붙어 앉아야 했지요.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기내는 냉동창고처럼 추웠습니다. 쇠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이들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몸을 웅크렸습니다. 누구 하나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것은 거친 숨소리와 옷깃이 스치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그 무거운 정막이 100마디 비명보다 더 끔찍하게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이륙 준비를 위해 계기판을 확인했습니다. 엔진 출력 정상, 유압 정상, 연료량 정상,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기계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제 마음의 계기판은 자꾸만 빨간색 경고등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이 아이들을 태우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 뻔히 알면서 평양에 도착하면 사상검증이 시작될 겁니다. 중국에서 무엇을 보았나? 누구를 만났나? 남조선 방송을 본 적 있나? 며칠 밤낮으로 이어지는 취조.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 혹은 본보기로 몇 명은 반드시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지겠죠. 제가 10년 전 친구를 외면했던 것처럼 이 아이들도 누군가에게 외면당하며 소리 없이 사라질 겁니다. 아니야, 내가 알게 뭐야? 나는 내 가족 먹여 살리기도 바빠. 내 아내 병원비, 내 딸 결혼 비용. 나한테는 그게 정이야. 저는 애써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죄책감을 털어냈습니다. 스스로에게 변명했습니다. 어른이 해야 할 일은 처자식 굶기지 않고 살아남는 것이라고. 비겁해도 사는 게 이기는 거라고요. 주머니 속에 손을 넣어 초콜릿 포장지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박지도원이 조종실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탑승객 명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기장동무, 이륙 준비 끝났소? 여기 명단 확인하시오. 인원수 정확히 맞춰야 하니까. 그가 던져준 명단을 무심코 집어들었습니다. 깨알같이 적힌 이름들, 김철수, 박영희, 리성민. 눈으로 훑어내려가던 제 시선이 어느 한 이름에서 딱 멈췄습니다. 32번째 줄, 이윤호, 25세, 아버지 이진성, 전 공군 조종사. 이진성, 10년 전 제가 외면해서 죽게 만든 그 친구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윤호, 어릴 적 제 무릎에 앉아 아저씨, 저도 아빠처럼 비행사가 될래요 하고 제잘거리던 그 꼬마. 심장이 덜컥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심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명은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 이름 석자가 제 비겁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윤호, 25세, 아버지, 이진성. 그 이름 세 글자가 제 눈을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종이를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불규칙하게 쿵쾅거려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10년 전 수용소로 끌려가던 진성이의 마지막 눈빛이, 그 원망 섞인 절규가 환청처럼 귓가에 울렸습니다. 영식아, 영식아. 기장동무? 왜 그러시오? 어디 아프시오? 박지도원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명단을 계기판 옆에 내려놓으며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아닙니다. 아침을 잘못 먹었는지 속이 좀 쓰려서. 괜찮습니다. 이륙 준비하겠습니다. 나이 먹으니 별게 다 문제구만. 똑바로 하시오. 이번 비행 실수하면 우리 다 죽는 거요. 박지도원은 혀를 차며 조종석 뒤편 감시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륙 절차를 밟았습니다. 엔진 시동, 플랩 확인. 하지만 머릿속은 온통 윤호라는 이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꼬마가 여기에 있다니. 내 친구를 죽음으로 내몰고 살아남은 내가 이제 그 아들마저 죽음의 땅으로 실어 나르다니. 신이 있다면 참으로 가혹한 장난을 치시는구나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질주했습니다. 기체가 땅을 박차고 오르는 순간
제 죄책감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중력에 짓눌리는 몸보다 마음이 1000배는 더 무거웠습니다. 순항 고도인 3만 피트에 도달하자 안전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기내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보통 비행기라면 승객들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 기내식 카트 미는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텐데 이 비행기는 거대한 관처럼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건 오직 엔진의 웅웅거리는 소음뿐이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오겠습니다. 박 지도원에게 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빨리 갔다 오시오. 딴짓 말고. 저는 조종실 문을 열고 객실로 나갔습니다. 찬 바람이 훅 끼쳐왔습니다. 난방 장치가 고장난 화물 수송기 내부는 냉동고처럼 싸늘했습니다. 통로를 따라 걸으며 좌석에 앉은 아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다들 고개를 푹 숙이고 있거나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황급히 피했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생기가 없었습니다. 죽은 물고기의 눈 같았습니다. 32번째 줄, 명단에 적힌 좌석 번호를 속으로 세며 걸음을 옮겼습니다. 10줄, 20줄, 30줄,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찾았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있는 청년, 앙상하게 마른 얼굴, 헝클어진 머리카락, 낡은 점퍼. 하지만 그 눈매만은 틀림없었습니다. 진성이의 눈을 쏙 빼닮은 강단이 있으면서도 슬픈 눈매, 윤호였습니다. 제 무릎 위에서 비행기 장난감을 가지고 놀던 그 꼬마가 어느새 저렇게 큰 청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해맑은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와 분노, 그리고 체념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윤호는 무언가를 손에 꽉 쥐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은 USB 메모리였습니다. 그것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있는 손마디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윤호 옆에 멈춰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니, 말을 걸 자격이나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윤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저를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그저 제복 입은 기장에 대한 두려움일까요? 춥지 않니? 제 입에서 나온 말은 멍청할 정도로 뜬금없었습니다. 윤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저를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견딜 수 없이 따가웠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아까 챙겨둔 남조선 초콜릿 하나가 잡혔습니다. 이거 좀 먹어라. 당이 떨어지면 더 추운 법이야. 저는 초콜릿을 윤호의 무릎 위에 슬그머니 올려놓았습니다. 윤호는 초콜릿을 내려다봤습니다. 금박 포장지에 적힌 한글, 가나 초콜릿. 남조선 물건이었습니다. 윤호가 다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에는 경계심 대신 의아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왜 저한테 이런 걸 주십니까? 윤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그냥 내 아들 같아서 그런다. 내 아들도 너만 하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딸만 둘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친구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윤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초콜릿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장님. 그 한마디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고맙다는 말. 저는 그 말을 들을 자격이 없는 놈이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자리를 떴습니다. 뒤통수가 따가웠습니다. 윤호가 저를 계속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 비겁한 눈빛, 영락없는 늙은 위선자였습니다. 젠장할. 세면대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하필 윤호가 여기에 있단 말인가? 그냥 모르는 아이들이었다면 눈 딱 감고 평양까지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신은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그때 주머니 속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까 윤호에게 초콜릿을 줄 때 윤호가 제 손에 쥐어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 구겨진 작은 쪽지였습니다.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 기장님, 부탁드립니다. 제 친구가 많이 아픕니다. 열이 40도가 넘습니다. 해열제라도 좀 주실 수 없습니까? 살려주세요. 그것은 초콜릿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윤호의 옆자리, 담요를 뒤집어 쓰고 웅크리고 있던 아이가 떠올랐습니다. 아까는 자는 줄 알았는데 아파서 앓고 있었던 겁니다. 살려주세요. 쪽지에 적힌 그 마지막 문장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10년 전 진성이가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살려달라는 친구를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다시 그 아들이 저에게 살려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종실로 돌아왔을 때 부기장 최동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계기판을 보고 있다가 박지도원이 잠시 조는 틈을 타 저에게 몸을 기울였습니다. 기장님, 방금 이상한 교신을 들었습니다. 교신? 무슨 교신? 평양관제소와 군용기 사이에 교신이 잡혔습니다. 암호라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청소라는 단어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좌표가 우리가 도착할 순안공항 북쪽 활주로였습니다. 청소. 북한 군부에서 사용하는 은어였습니다. 제거. 혹은 처형을 의미하는 끔찍한 단어. 설마 이 아이들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번 소환 명령, 단순한 사상교육이 아닌 것 같습니다. 도착하자마자 본보기로 몇 명을 처리하려는 게 아닐까요? 최 부기장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도 직감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행기가 단순한 수송기가 아니라 도살장으로 가는 트럭이라는 것을. 제 주머니 속의 쪽지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윤호의 얼굴, 아픈 친구를 살려달라던 그 절박한 눈빛, 그리고 청소라는 단어. 모든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평양에 도착하면 윤호는 죽습니다. 반동분자의 아들이라는 꼬리표가 붙은 윤호는 가장 먼저 청소 대상이 될 겁니다. 저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아래로 끝없이 펼쳐진 서해 바다가 보였습니다. 저 바다 건너편에는 남조선이 있겠지요. 자유가 있는 곳. 하지만 우리는 지금 그 반대 방향, 지옥을 향해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부기장, 제가 나직이 불렀습니다. 예, 기장님, 너는 아직 젊지? 결혼도 안 했고 부모님도 계시고. 네? 갑자기 그게 무슨? 살 날이 많다는 얘기야. 좋은 일이지.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지 않기로. 10년 전 멈춰버린 시계를 다시 돌려놓기로. 비록 그 대가가 제 목숨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박지도원 동무, 일어나시오. 저는 곤히 자고 있는 박지도원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그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뭐요? 도착했어? 아니요. 기체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연료 펌프 압력이 불안정합니다. 확인 좀 해야겠습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숭고한 거짓말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진성아, 보고 있냐? 네 아들은 내가 지킨다. 저는 기술을 아주 조금, 눈치채지 못할 만큼 미세하게 서쪽으로 틀기 시작했습니다. 지옥행 열차의 궤도를 바꾸기 위한 늙은 조종사의 마지막 도박이 시작된 것입니다. 조종실의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마치 물에 젖은 소미불을 덮어쓴 것처럼 숨이 막혀왔습니다. 박 지도원은 권총집에 손을 얹은 채 매의 눈으로 계기판과 우리를 번갈아 감시하고 있었습니다. 기장 동무, 아까 연료 펌프 이상하다던 거 지금은 어떻소? 박 지도원이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침을 꼴깍 삼키며 태연한 척 대답했습니다. 아, 예. 보조 펌프로 전환했습니다.
지금은 안정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박지도원은 콧방귀를 끼며 다시 의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비행기 꼴하고는 낡아 빠져서 원. 그는 투덜거리며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입에 물었습니다. 여기서 피우시면 안 됩니다. 지도원 동무, 산소 마스크도 있고 위험합니다. 부기장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박지도원은 들은 채도 안 했습니다. 시끄러워. 내가 피우고 싶으면 피우는 거지. 네가 보이부보다 높아? 칙. 라이터 켜는 소리와 함께 매캐한 담배 연기가 좁은 조종실에 퍼졌습니다. 저는 창문을 살짝 열어 연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차가운 상공의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구름 사이로 서해 바다가 검푸르게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저 바다는 알고 있을까요? 이 비행기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평양까지는 앞으로 2시간. 그 2시간이 지나면 183명의 운명은 끝이 납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시계추처럼 불안과 결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습니다. 해야 한다. 아니야. 미친 짓이야. 그러다 나만 죽어. 이윤호의 쪽지가 주머니 속에서 불덩이처럼 뜨겁게 느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심장을 난도질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기내식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래 수송기에는 기내식 탑재 시설이 없기도 했지만 보이부는 아이들에게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배고픕니다. 물이라도 좀 주십시오. 객실 쪽에서 누군가 용기를 내어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인터폰을 통해 객실 상황을 엿듣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해. 반동 분자 주제에 어디서 밥 타령이야? 보이부 요원의 고함 소리와 함께 퍽 하고 무언가 부딪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신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마 개머리판으로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 손이 조종관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부기장도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기장님,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애들인데. 부기장이 속삭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어. 나서지 마. 저는 짐짓 냉정하게 말했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라입니까? 자기 나라 청년들을 이렇게 짐승 취급하는 게 조국입니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다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디 가오? 박지도원이 눈을 개슴츠레 뜨고 물었습니다. 화물칸 점검 좀 하겠습니다. 아까 기류 때문에 짐들이 쏠렸을 수도 있어서요. 귀찮게 하네. 빨리 갔다 와. 박지도원은 귀찮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저는 조종실을 나와 객실로 향했습니다. 객실 풍경은 참담했습니다. 아이들은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지듯 앉아 있었습니다. 아까 맞은 남학생은 이마에서 피를 흘리며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그를 감싸 안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끊어지는 소리였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끊어지는 소리였을까요? 저는 윤호가 앉아있는 자리로 다가갔습니다. 윤호는 아픈 친구를 무릎에 뉘어놓고 이마를 짚어주고 있었습니다. 열이 너무 심해요. 윤호가 저를 올려다보며 울먹였습니다. 저는 주머니를 뒤져 해열제 하나를 꺼냈습니다. 비상용 구급 상자에서 몰래 챙긴 것이었습니다. 이거 먹여라. 물이 없어서. 침으로라도 삼키게 해. 윤호는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받아 친구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윤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눈물 한 방울이 제 구두코에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을 보는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것은 평양에 있는 제 노후 자금이 아니라 바로 이 아이들이라는 것을요. 이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한다면 저는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할 겁니다. 저는 화물칸 맨 뒤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제가 그토록 아끼던 사과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롤렉스 시계, 양주, 초콜릿, 제 은퇴 자금이자 욕망의 덩어리들.
저는 방수포를 걷어냈습니다. 상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참 허무했습니다. 고작 이것들 때문에, 이 썩어 빠진 물건들 때문에 평생을 비굴하게 살았다니. 저는 상자 하나를 들어 올렸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이 무게가 제 양심의 무게였을까요? 아니면 죄의 무게였을까요? 화물칸 비상 해치 레버에 손을 올렸습니다. 끼익! 녹슨 레버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갔습니다. 작은 틈이 생기자 기압 차이로 인해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람이 빨려 나갔습니다. 저는 상자를 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잘 가라, 내 욕망들아. 상자는 허공으로 빨려나가 순식간에 구름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상자, 세 번째 상자. 저는 미친 듯이 상자들을 버렸습니다. 롤렉스 시계가 서해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양주병이 깨지며 흩어졌습니다. 마지막 초콜릿 상자까지 던져버리고 나니 화물칸은 텅 비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그렇게 아깝고 소중했던 것들이 사라졌는데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빈 화물칸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진성아, 네가 못다한 비행, 내가 마저 할게. 저는 텅 빈 화물칸 바닥을 주먹으로 한번 쾅 치고 일어났습니다. 제 눈빛은 이제 예전에 늙고 비겁한 조종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종실로 돌아왔을 때 부기장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장님, 평양 관제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왜 항로가 지정 항로보다 서쪽으로 치우쳤냐고 묻습니다. 박 지도원도 눈을 부라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이바구 동무, 똑바로 조종 안 해? 딴청 피우다가 항로 이탈한 거 아냐? 저는 태연하게 자리에 앉으며 헤드셋을 썼습니다. 아, 기류가 불안정해서 그렇습니다. 강한 편서풍을 만나서 기체가 좀 밀렸습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저는 관제소에 거짓 보고를 했습니다. 평양 관제소, 여기는 고려 305, 현재 강한 난기류 조우, 안전을 위해 일시적으로 고도를 낮추고 서쪽으로 우회하겠음, 오버, 고려 305, 허가한다. 단, 신속히 원래 항로로 복귀하라. 관제소의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바보 같은 놈들, 기상 레이더도 제대로 못 보는 놈들이 관제탑에 앉아 있으니 속아 넘어갈 수밖에요. 하지만 이것도 잠시뿐입니다. 곧 그들도 눈치챌 겁니다. 제가 향하는 곳은 평양이 아니라 남조선 백령도라는 것을요. 저는 부기장의 허벅지를 꽉 잡았습니다. 부기장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짓으로 제 주머니를 가리켰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화장실에서 급히 쓴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10분 뒤, 내가 신호를 주면 박 지도원을 제압해. 살고 싶으면 나를 믿어. 부기장이 메모를 힐끔 보고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그의 동공이 지진난 것처럼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아주었습니다. 믿는다 후배야. 제 눈빛을 읽었는지 부기장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분. 10분 뒤면 우리는 북위 38도선, 죽음의 경계선인 NLL 북방 한계선에 접근합니다. 그곳을 넘는 순간 북한의 미그기가 출격할 것이고 남한의 전투기도 뜰 겁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포화 속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폐부 깊숙이 차가운 공기를 채워 넣었습니다.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평온한 호흡이었습니다. 박 지도원 동무, 커피 한잔 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온병을 꺼내며 물었습니다. 박 지도원은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커피 냄새에 이내 표정을 풀었습니다. 냄새는 좋구만. 한 잔 주시오. 저는 종이컵에 커피를 따랐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도록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뜨거운 커피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이 커피가 그가 마시는 마지막 커피가 될 겁니다. 박 지도원이 커피를 받아들고 후루룩 소리를 내며 마셨습니다. 좋군. 역시 미제 커피가 맛은 좋아. 그는 자본주의를 욕하면서도 미제 커피 맛에는 감탄하는 전형적인 속물이었습니다. 지도원 동무, 혹시 가족은 있으십니까? 제가 뜬금없이 물었습니다. 갑자기 그건 왜 묻소? 아니, 그냥 이번 임무 끝나면 포상 휴가라도 가시나 해서요. 가족? 내 가족은 당과 수령님 뿐이야. 처자식 있어봐야 집만 되지.
그는 냉소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일말의 죄책감마저 사라졌습니다. 가족을 짐으로 여기는 자, 인간의 정을 모르는 자에게 자비는 필요 없습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습니다. 계기판의 시계가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NLL까지 남은 거리 50km. 이제 시작해야 합니다. 저는 조종간을 잡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부기장에게 눈짓을 보냈습니다. 준비해. 부기장이 안전벨트를 푸는 소리가 찰칵하고 들렸습니다. 그 작은 금소금이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총성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심장 박동수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지옥문을 열 시간입니다. 오후 2시 20분. 운명의 시계추가 정각을 때렸습니다. 저는 조종간을 왼쪽으로 급격하게 꺾었습니다. 기체가 끼익하는 비명과 함께 왼쪽으로 크게 기울어졌습니다. 커피를 마시던 박지도원의 몸이 균형을 잃고 벽으로 쏠렸습니다. 뭐야? 기장동무, 무슨 짓이야? 뜨거운 커피가 그의 인민복 바지에 쏟아졌습니다. 그가 비명을 지르며 허리춤의 권총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금이다, 최 부기장.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미리 안전벨트를 풀고 있던 최 부기장이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는 온몸을 날려 박지도원을 덮쳤습니다. 으아, 이거 안 나? 미쳤어? 좁은 조종실 바닥에서 두 사람이 뒤엉켰습니다. 박지도원은 생각보다 힘이 셌습니다. 악에 바친 짐승처럼 반항했습니다. 이 반동놈의 새끼들 다 죽여버릴 거야. 그가 최 부기장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습니다. 퍽 소리와 함께 부기장의 코에서 피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부기장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지도원의 팔을 꺾으며 소리쳤습니다. 기장님, 빨리요. 빨리 가세요. 저는 이를 악물고 스로틀 레버를 끝까지 밀었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포효했습니다. 수송기는 급강하하며 NLL을 향해 미친 듯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계기판의 고독의 숫자가 무섭게 떨어졌습니다. 3만 피트, 2만 5천 피트, 2만 피트. 중력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눈앞이 깜빡거렸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격투 소리와 욕설이 난무했습니다. 놓으란 말이야. 탕. 귀를 찢는 듯한 총성이 좁은 조종실을 울렸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누가 맞았을까? 제발 부기장이 아니기를. 저는 떨리는 눈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조종실 천장에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다행히 빗나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틈을 타 박지도원이 부기장을 밀쳐내고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총구는 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살기로 번들거렸습니다. 악마의 눈이었습니다. 고영식, 내 놈이 주동자였구나. 그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방아쇠에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기수 돌려 당장. 박지도원이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안 돼, 못 돌려. 저는 앞만 보고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죽고 싶어? 셋 샌다. 하나. 쏴라. 이 자식아. 제가 비웃듯이 말했습니다. 네가 쏘는 순간 이 비행기는 바다로 곤두박질 치는 거야.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라고. 박지도원의 눈썹이 꿈틀거렸습니다.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는 권력의 하수인일 뿐이었습니다. 둘. 그가 소리쳤지만 방아쇠를 당기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꽉 잡아. 저는 조종간을 앞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기체가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마이너스 중력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서서 총을 겨누고 있던 박지도원의 몸이 허공으로 붕 떴습니다. 그는 천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권총이 그의 손에서 미끄러져 조종석 구석으로 굴러갔습니다. 으아! 그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최 부기장, 총 잡아. 제가 소리쳤습니다. 코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최 부기장이 기어서 권총을 잡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총구를 박지도원에게 겨눴습니다. 꼼짝 마. 움직이면 쏜다. 부기장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눈빛만은 살아 있었습니다. 박지도원은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씩씩거렸습니다. 하지만 총을 든 부기장 앞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였습니다. 기장님, 레이더에 뭔가 잡힙니다. 부기장이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는 레이더 화면을 봤습니다. 북쪽에서 빠르게 접근하는 두 개의 붉은 점. 미극이었습니다. 북한 공군 전투기가 출격한 것입니다. 젠장, 빠르기도 하네. 식은땀이 흘러 눈을 찔렀습니다. 수송기의 속도로는 초음속 전투기를 따돌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수리 앞에 놓인 참새나 다름없었습니다. 헤드셋에서 치지직거리는 잡음과 함께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려 305, 여기는 인민군 공군 편대장이다. 차갑고 기계적인 목소리였습니다. 귀기는 항로를 이탈했다. 즉시 기술을 북으로 돌려라. 불응시 격추하겠다. 반복한다. 즉시 복귀하라. 격추. 그 단어가 주는 공포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을 겁니다. 배신자 183명을 태운 비행기 따위 공중에서 산산조각 내버리는 게 그들의 방식이니까요. 저는 마이크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기는 고려 305 기장 고영식이다.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려 애썼습니다. 현재 기체결함 발생, 조종 불능 상태다. 회항하고 싶어도 못한다. 조종관이 말을 안 듣는다. 시간을 벌어야 했습니다. 단 1분이라도 더. 거짓말하지 마라. 레이더상 귀기의 기동은 정상이다. 마지막 경고다. 셋셀 동안 복귀하지 않으면 발포하겠다. CR도 안 먹혔습니다. 창밖을 보니 왼쪽 날개 옆으로 미극이 한 대가 바짝 붙어 날고 있었습니다. 조종석에 앉은 전투기, 조종사의 헬멧이 보일 정도로 가까웠습니다. 그 미극이 날개 밑에는 시커먼 미사일이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기장님, 어떡합니까? 부기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객실 쪽에서도 아이들의 비명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창밖으로 미극이를 본 아이들이 공포에 질려 아우성치고 있을 겁니다. 윤호야, 조금만 참아라, 아저씨가. 아니, 이 아버지가 지켜줄게. 둘. 저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꽉 잡아, 급 기동한다. 셋. 그 순간 미극이에서 섬광이 번쩍였습니다. 기관포였습니다. 두두두두 하는 소리와 함께 왼쪽 날개 끝부분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기체가 요동쳤습니다. 경고 사격이 아니라 조준 사격이었습니다. 저는 조종관을 오른쪽으로 꺾으며 급강하했습니다. 해면 고도 500피트까지 바다에 닿을 듯이 낮게 깔았습니다. 저공 비행을 하면 레이더에 잡히기 힘들고 전투기가 미사일을 쏘기도 어렵습니다. 파도가 튀어올라 조종실 유리를 때렸습니다. 우리는 파도 위를 스치듯 날아가는 거대한 물수제비였습니다. 메이데이, 메이데이. 여기는 고려 305. 대한민국 공군의 구조를 요청한다. 저는 비상주파수로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현재 위치 북위 37도 50분, 동경 124도 40분, 183명의 민간인이 타고 있다. 북한 전투기가 공격 중이다. 도와달라. 제발 누군가 듣고 있기를. 그때였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공군 F-15K 편대장. 헤드셋 너머로 들려온 그 목소리는 천사의 나팔 소리 같았습니다. 귀기를 식별했다. 현재 우리 영공 진입을 환영한다. 지금부터 우리가 엄호하겠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부기장도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태극마크가 선명한 전투기 2대가 미극이 앞을 가로막으며 나타났습니다. 미극이들은 우리 영공을 침범할 수 없어 황급히 기술을 돌려 북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살았다. 살았어.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는 너무 일렀습니다. 기장님, 엔진 온도가 오른쪽 엔진에 불이 붙었습니다. 부기장의 외침에 계기판을 보니
화재 경고등이 시뻘겋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아까 미그기의 기관포 파편이 엔진에 박힌 모양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연료 탱크에도 구멍이 났는지 연료 게이지가 바닥을 향해 곤두박질 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까지 못 가겠는데요. 연료가 없습니다. 부기장이 절망적으로 말했습니다. 인천까지는 아직 20분이나 남았습니다. 이 상태로는 10분도 못 버팁니다. 바다에 불시착해야 하나? 안 됩니다. 수온이 너무 낮아 아이들이 동사할 겁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정찰 비행 훈련 때 봤던 백령도의 지형, 사곳 해변, 전 세계에서 단 2곳뿐인 규조토로 이루어진 천연 비행장, 썰물 때면 단단한 모래사장 활주로가 드러나는 곳.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2시 30분. 지금은 썰물 때였습니다. 백령도로 간다.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백령도요? 거긴 활주로가 없지 않습니까? 있어. 자연이 만든 활주로가. 저는 기술을 백령도 쪽으로 돌렸습니다. 불타는 오른쪽 엔진을 끄고 왼쪽 엔진 하나로만 비행했습니다. 기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조종간을 잡은 팔이 끊어질 듯 아팠습니다. 백령도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사곳 해변에 넓은 모래사장이 보였습니다. 보인다, 저기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묶여있던 줄을 푼 박지도원이 뒤에서 덮쳤습니다. 아까 부기장이 경황이 없어 대충 묶어놓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죽어, 같이 죽자. 박지도원은 미친 듯이 제 목을 졸랐습니다. 숨이 막혀왔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조종간을 놓치면 끝장입니다. 부기장, 총. 제가 쇳소리를 내며 불렀지만 부기장은 이미 박지도원의 발길질에 머리를 맞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박지도원은 제 허리춤에 있던 권총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좁은 조종석에서 뒤엉켜 사투를 벌였습니다. 기체가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쳤습니다. 으아! 박지도원이 제 팔을 물어뜯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에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종간을 놓지 않았습니다. 윤호야, 조금만 더. 탕! 총성이 울렸습니다. 복부에 뜨거운 것이 박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힘이 쭉 빠졌습니다. 박지도원이 권총을 들고 비릿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끝났다, 고영식. 그가 확인 사살을 하려는 순간 퍽 쓰러져 있던 부기장이 소화기를 들어 박지도원의 뒤통수를 내리쳤습니다. 박지도원은 고꾸라지며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부기장은 피투성이가 된 채 저에게 기어왔습니다. 기장님, 괜찮으십니까? 기장님, 저는 배를 움켜쥐었습니다. 피가 꿀럭꿀럭 솟아나왔습니다. 난 괜찮다. 착륙 준비해.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이 흐릿해졌지만 백령도 해변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5분만 버티면 됩니다. 하지만 제 생명은 5분을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흐릿해지는 의식을 붙잡기 위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맛이 났습니다. 비릿하고 짭짤한 생명의 맛이었습니다. 랜딩 기어, 내려. 제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지시했습니다. 부기장이 떨리는 손으로 레버를 당겼습니다.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바퀴가 내려가는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백령도 사곳 해변의 모래사장이 눈앞으로 쇄도에 들어왔습니다. 물이 빠진 모래사장은 콘크리트처럼 단단해 보였지만 곳곳에 물웅덩이가 있어 위험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빨랐습니다. 엔진 하나가 꺼진 상태라 역추진 제동도 불가능했습니다. 충격에 대비해 제가 소리쳤습니다.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기체가 모래사장에 처박혔습니다. 충격으로 안전벨트가 가슴을 조였고 복부의 상처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기체는 멈추지 않고 미친 듯이 모래밭을 질주했습니다. 오른쪽 날개가 모래 언덕에 부딪혀 부러져 나갔습니다. 불꽃이 튀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멈춰라. 제발 멈춰라. 저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은 다리에 온 힘을 주었습니다.
감각이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밟았습니다. 끼익 하는 끔찍한 금속음이 수십 초간 이어지더니 기체가 덜커덩거리며 멈춰섰습니다. 정적, 파도 소리만이 들려왔습니다. 쏴, 쏴, 살았습니까? 부기장이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해변가로 한국 해병대 군인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살았다. 우리가 해냈다. 부기장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빨리 애들 내려보내.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기장님도 같이 가셔야죠. 제가 업고 가겠습니다. 부기장이 제 안전벨트를 풀려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밀어냈습니다. 난 틀렸다. 총알이 깊게 박혔어. 배에서 흐른 피가 바닥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부기장은 그제야 제 상처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기장님, 피가 지혈해야 합니다. 시간 없어. 엔진에 불 붙었잖아. 폭발할 수도 있어. 빨리 애들부터 대피시켜. 제가 마지막 힘을 짜내어 소리쳤습니다. 부기장은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모시러 오겠습니다. 부기장이 비틀거리며 조종실을 나갔습니다. 잠시 후 객실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상 슬라이드가 펼쳐지고 아이들이 하나둘씩 미끄러져 내려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살았다. 한국이다. 진짜 한국이야. 아이들의 환호성이 아득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깨진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해변으로 내려선 아이들이 서로를 껴안고 뛰고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모래사장에 엎드려 통곡하고 어떤 아이는 하늘을 향해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다. 제 딸아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빠가 돈은 못 벌어왔지만 그래도 사람 구실은 하고 간다. 미안하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조종실로 들어왔습니다. 이윤호였습니다. 다들 도망치느라 바쁜데 이 녀석만 다시 비행기로 올라온 겁니다. 윤호는 피투성이가 된 저를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기장님, 윤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안 내리고 여기 왔어? 제가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인사 드리려고요. 고맙다는 말 제대로 못해서요. 윤호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회중시계를 꺼냈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건네주는 것이 미안했지만 지금이 아니면 줄 수 없었습니다. 이거 받아라. 이게 뭡니까? 네 아버지 이진성이가 나한테 준 거다. 10년 전에. 윤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버지를 아세요? 친구였다. 아주 절친한. 내가 비겁해서 네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습니다. 윤호는 시계를 받아들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구해준 겁니까? 아니, 너희가 내 딸 같아서, 아들 같아서. 저는 윤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호야, 부디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복수다. 멋지게 사는 게. 윤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기장님. 아니, 아저씨. 꼭 그럴게요. 이제 가라. 어서. 윤호는 제 손등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울다가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윤호가 나가는 뒷모습을 끝까지 지켜봤습니다. 10년 전 트럭에 실려가던 친구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이번엔 살아서 자유의 땅으로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진성아, 이제 빚 갚았다. 나 좀 용서해 주라. 그렇게 고영식 기장은 한 많은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해병대가 모시고 나온 고영식 기장님의 얼굴에 윤호는 손수건을 덮어드렸습니다. 나머지는 헬기에 실려 경기도 시흥에 있는 중앙합동신문센터로 이송되었습니다. 헬기에서 내려다본 대한민국은 불야성이었습니다. 도로를 가득 메운 자동차의 붉은 후미 등 거대한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평양의 칠흑 같은 어둠과는 차원이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신문센터 독방에 들어갔을 때 처음엔 겁이 났습니다. 하얀 벽, 책상 하나, 침대 하나. 북한 보위부의 취조실이 떠올라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조사관님은 저에게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윤호 씨, 긴장하지 마세요. 여긴 당신을 처벌하려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돕는 곳입니다. 조사는 생각보다 길고 꼼꼼했습니다. 제가 중국 광저우에서 다녔던 대학, 전공, 북한에서의 거주지, 부모님의 직업, 그리고 탈출 과정까지, 특히 고영식 기장님과의 관계를 물을 때는 눈물이 나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장님은 저희를 구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영웅입니다. 조사관님은 제 말을 묵묵히 받아 적으며 휴지를 건네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기록해두겠습니다.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았습니다. 혹시 위장 간첩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 필수적인 절차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대한민국에 해를 끼칠 의도가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은 자유를 찾아 스스로 왔습니까? 네. 기계가 진실 판정을 내렸을 때 비로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달간의 조사가 끝나고 우리는 모두 보호 결정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여진다는 뜻이었습니다. 조사관님이 마지막 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윤호 씨.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그날 밤 독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감시도 통제도 없는 온전한 나만의 공간. 이 자유를 얻기 위해 치러야 했던 대가가 너무나 컸기에 기쁨보다는 먹먹함이 앞섰습니다. 신문센터를 나온 우리는 경기도 안성에 있는 하나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탈북민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곳입니다. 12주 동안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은행에서 계좌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병원 이용하는 법,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법까지.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한 것들이었습니다. 특히 직업훈련 시간이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경영학을 공부했지만 한국에서는 자격증이 필요했습니다. 윤호 씨는 손재주가 좋으니 정비기술을 배워보는 게 어때요? 직업상담사 선생님의 권유로 저는 항공정비기능사 자격증 반에 들어갔습니다. 기계를 만질 때마다 기장님이 생각났습니다. 그분이 조종하던 비행기를 이제는 제가 고치고 싶다는 꿈이 생겼습니다. 교육을 수료하던 날 정부에서 정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1인당 기본금 800만 원에 주거 지원금 1,600만 원, 그리고 직업훈련 장려금까지 합쳐서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돈이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3, 0, 0, 0 이라는 숫자를 보고 손이 떨렸습니다. 북한에서는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금을 이 나라는 정착하라고 그냥 주었습니다. 이 돈은 국민들의 세금입니다. 윤호 씨가 잘 정착해서 나중에 세금을 내는 훌륭한 시민이 되어 갚으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정부에서 알선해준 LH 임대아파트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경기도 부천의 15평짜리 작은 아파트를 배정받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텅 빈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보일러를 틀자마자 바닥이 금세 따끈따끈해졌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웰컴 박스로 넣어준 김치와 쌀, 생수가 들어있었습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뜨거운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아, 좋다. 저도 모르게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위 1% 간부들만 누리던 호사를 여기서는 누구나 누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길로 동네 마트에 가서 고영식 기장님께 올릴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사과, 배, 그리고 기장님이 좋아하셨다던 소주 한 병. 기장님, 저 이제 진짜 한국 사람 됐습니다. 집도 생겼고 통장도 생겼어요. 2026년 2월 저는 인천공항 근처에 있는 항공정비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아직은 막내라 기름때 묻혀가며 바퀴를 닦고 나사를 조이는 일이지만 행복합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활주로를 박차고 오르는 비행기들을 봅니다. 그중 어딘가에 기장님이 타고 계실 것만 같습니다. 첫 월급을 탄 날, 저는 182명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밥을 샀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에 소주를 기울이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에 편입했고, 누군가는 무역회사에 들어갔고, 누군가는 택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치열하게, 하지만 자유롭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누군가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삶. 그것이 기장님이 목숨 바쳐 우리에게 선물해준 진짜 인생이니까요. 저 윤호는 오늘도 스패너를 듭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제일 먼저 평양으로 날아가 기장님의 가족들을 모셔오기 위해서 제 손으로 정비한 비행기에 그분들을 태우고 기장님이 잠들어 계신 백령도 앞바다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보세요. 아저씨가 지켜낸 아이들이 이렇게 잘 컸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이 자리에서 묵묵히 기름밥을 먹으며 기다릴 겁니다. 오늘 들려드린 마지막 비행 어떠셨나요? 비록 평생을 회색 분자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만큼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어 주었던 고영식 기장의 선택이 가슴 먹먹한 울림을 줍니다. 어쩌면 우리 시대의 모든 아버지들도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비겁해 보일지 몰라도 속마음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모든 걸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하루 곁에 있는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탈북 감동 스토리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